컵 사이를 연결한 실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의 역할을 해요. 매질은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물과 같은 액체나 나무, 돌, 금속 등의 고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주에서도 소리가 전달될까요?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말을 하거나 손뼉을 쳐도 울림이나 떨림을 전달해줄 매질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답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소리내어 아고 길게 말하며 손을 목에 대어 보아요. 손에 떨림이 느껴지나요? 소리는 이렇게 떨림이 반복되어 생긴 파동으로 만들어져요. 소리의 파동을 음파라고도 부르지요. 소리의 원리. 오른쪽 방향으로 밀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각각 색이, 높낮이, 음색이 달라요. 실로폰에는 다양한 길이의 금속판이 있어요. 금속판을 두드리면 다른 높낮이의 소리를 내는데 그 이유는 금속판의 길이에 따라 금속판이 진동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긴 금속판은 느리게 진동하여 낮은 소리를, 짧은 금속판은 빠르게 진동하여 높은 소리를 내지요. 속담에도 소리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죠.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공기의 온도에 따라 굴절되기도 해요. 낮에는 낮은 곳의 공기가 높은 곳의 공기보다 더 뜨거워 높은 곳으로 소리가 굴절되어 나아가고 밤에는 낮은 곳으로 소리가 굴절돼요. 따라서 이 속담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처스 도구를 함께 만들어요. 둘 다 비례 관계라서 이를 구하는 공식이 힘에도 비례하고 이동거리에도 비례해서 F 곱하기 S가 바로 1의 공식이 됩니다. 공식. 힘의 단위는 여기 나와 있듯이 뭘 쓴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이동거리는 미터니까 소리가 발생하여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뉴턴 미터가 1의 단위라고 말합니다. 1의 단위. 또 어떤 단위를 사용하냐? 줄이라는 단위도 사용합니다. 1을 얼만큼 했어? 그러면은 F 곱하기 S. 이 사람이 한 1의 양을 실제로 구해볼게요. 소리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힘 얼마 줬죠? 10N의 힘을 줘서 10m를 밀었으니까 100Nm만큼 일을 한 겁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100J만큼 일을 한 거예요. 앞으로는 줄이라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실로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아요. 100J만큼 일했어 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100J만큼 일을 했어. 암기법이 하나 있는데 일을 엄청 많이 하면 근육이 아프죠? 그때 뭘 발라요? 엄마 이거 붙여줘. 파스. 일은 파스. 뭐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이야기해 일을 많이 보아요. 하면 파스 붙여야 돼요. 그죠? 일은 파스 붙여야 됩니다. 파스. 파스. 읽어줘? 파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이 파가 아니죠? 파스. 영어 시간에 대해서 파스. 파스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일은 파스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무려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F가 0이면요. 곱해봤자 0이잖아. 힘을 가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가 힘을 가하지 않은 경우일까? 바람. 바람? 바람도 힘을 줍니다. 근데 이동거리 있는 거야. 이동거리 있는데 내가 힘을 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빙판에 얼음판에 얼음 덩어리를 던져. 쭉 미끄러질 거 아니야? 여기 뛰면서 손만 띡 얹어. 따라가. 힘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따라가는 거야. 이동거리는 쫙 10m가 나타나는데 난 힘을 준 적이 없죠? 그러므로 이때는 나 일 안 했어. 라고 일하지 않았어.
힘을 준 적이 없으면 2란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이제 느낌 오죠? 뭐가 또 0일 때? 이동거리가 0일 때. 쌤이 1시간 동안 문을 밀고 있어. 땀 막 뻘뻘 흘리고 힘 막 100여천 막 주고 있어. 근데 얘는 운동을 해야 해요. 이동 안 하잖아. 내가 100뉴턴 해갖고 F에다 100을 집어넣었어. 근데 S에다 뭐 넣어야 돼? 0 넣어야 돼. 그지? 목표값자 0이죠. 그래서 그것도 1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동거리가 0인 경우. 그죠? 이거 너무 쉬운 경우죠. 두 경우는 당연히 1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두 개는 쉬운데 문제는 3번이에요. 3번.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얘가 잘 봐. 엄청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빛을 연구한 역사와 들고 있습니다. 빛의 이중성에 들고서 대해 알아보아요. 이만큼을 빛의 걸어가서 파장과 빛의 종류에 대해 책상 위에다가 알아보아요. 물체를 틱 올려놨어. 무려 100m를 이동했어. 이 물체의 무게는 100뉴턴짜리 물체입니다. 빛을 연구한 역사를 알아보아요. 이 사람은 물체를 들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본격적으로 빛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건 17세기부터였답니다. 17세기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반면 같은 시대의 네덜란드 과학자 호이겐스는 빛은 공기를 따라 진행하는 파동이라는 파동설을 주장했지요. 이렇게 빛은 파동일까? 입자일까? 하는 논쟁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답니다. 왜요? 빛의 이중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힘은 일로 주고 이동은 일로 했잖아. 그로부터 약 150년 후 1801년 과학자 토마스 영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빛의 파동설을 증명했어요. 이중 슬릿 실험이란 가느다란 두 틈새를 가진 이중 슬릿을 향해 빛을 쏘아 이중 슬릿 반대편의 빛이 어떤 무늬로 통과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만약 빛이 알갱이, 즉 입자라면 딱 두 줄의 무늬가 생기지만 실제 실험을 했더니 간선무늬라는 특이한 무늬를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는 이중 슬릿의 두 틈새로 도달한 빛이 공기를 따라 출렁거려 그 파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요. 결국 이 실험을 통해 빛은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이 결과를 뒤집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 실험을 통해 빛의 입자설을 증명한 것이지요. 결국 빛은 알갱이로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파동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인공위성이 바닷가에서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파동은 파도에 넘실대는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파동은 물체가 떨리는 진동이 시간에 따라 점점 옆으로 커지는 것을 말해요. 진동은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데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파동이 한번 출렁거릴 때 가는 거리를 파장, 파동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지요. 파동은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만 이동해요. 예를 들어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하지만 마치 물결치는 파도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랍니다. 빛의 종류를 나누어 보아요. 햇빛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삼각 프리즘에 빛을 쏘았을 때 파장에 따라 빛이 분산되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등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운 색으로 보여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한답니다.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요.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자외선, 빨간색 빛보다 파장이 긴 빛을 적외선이라고 하지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자외선은 무슨 색일까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색이 없어요. 자외선과 적외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에요.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 중에서는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색 빛의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의 에너지가 가장 작답니다. 보라색 빛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자외선은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살균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기도 하지요.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서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은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데요. 자동문에 있는 작은 센서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작은 센서는 적외선을 내보내고 받아들여요. 사람이 다가올 때 센서가 내보낸 적외선이 몸에 부딪혀 반사되고 반사된 적외선을 센서가 다시 받아들여 문을 열고 닫게 된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밤에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면 어두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이나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또 적외선은 리모컨 같은 무선 조종 장치에도 이용해요. 리모컨 앞에 있는 작은 전구에서 적외선이 나와 멀리 떨어진 텔레비전을 조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녀석은 100.00000000 티처스 도구를 함께 만들어요. 힘을 주면 들어 올려주죠. 이 물체를 어쨌든 들어 올려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일할 때 너는 얼마만큼 힘 줘야 되니? 그럼 100.000001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약속했냐? 야, 100.000001은 거의 100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 파동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들 수 있다고 하자. 라고 약속한 거야. 100을 주면 들 수 있다고 하자. 그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저희는 얘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의 힘을 주면 된다? 100N의 힘을 주면 됩니다. 빛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릴 겁니다. 자, 끌어올린 높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자, 높이는 영어로 또 H라고 합니다. 하이, 높이를 한 10m만큼 빛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아요. 이 사람이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힘은 얼마? 100N의 힘으로. 봐봐. 힘을 준 방향으로 갔죠? 일한 거 맞네. 힘을 준 방향으로 갔으니까 일한 거 맞죠? 100N의 힘으로 몇 미터 끌어올린 거야? 10m죠, 10m. 생활 속에서 적외선이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보아요. 줄 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일은 잘 들어. 지구에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봐봐.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이 물체한테 100N의 힘을 줄 필요 있어 없어? 틱 건드리면 계속 올라와. 그잖아. 무중력. 잡아당긴 힘이 없으니까 틱 건드리면 띵 올라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중력이 없다면 나는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힘, 요 일은 중력이 있을 때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중력에 대해서 나는 일을 했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중력이 있어야지만 일할 수 있으니까 나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으이씨야 뭐하고 있는 거야?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중력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진짜야.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야. 중력 때문에 저절로 떨어진 거야.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중력에 대해서 나는 일을 하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한 일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할 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이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 방금 했던 것처럼 밑으로 훅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로. 떨어지는 상황이야. 누가 잡아당기는 거야?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지. 떨어지는 거. 그때 이 물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난 뭐라고 말한다? 중력이 일하고 있네. 맞죠? 중력이 아래로 잡아당기는데 아래로 움직이잖아. 이건 중력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물체를 내가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거고요. 내가 놓으면요. 중력이 일하는 거예요. 중력이라는 거. 힘을 주는 주체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들어 올리는 건 내가 일하는 거고요. 그죠? 놓으면은 중력이 일하는 거죠.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상황 뭐라고 와, 한다? 시원해. 중력이 선풍기를 틀면 왜 시원한지 알고 있어? 중력이 일을 한다. 그건 표현을 한다. 바로 들어 올릴 우리 눈에 때는 보이지는 중력에 않지만 대하여 일을 한다. 공기가 있기 때문이지. 떨어지는 물체는 중력이 일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마랑 길을 가는데 무슨 비가 막 내려요. 비 온다. 어떡해.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 기체는 무엇이고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아보아요. 베르누이의 원리가 무엇이고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아요. 공기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돼요. 고체나 액체는 직접 볼 수 있지만 기체는 관찰을 할 수가 없어 상태의 변화나 형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오늘 공부해 볼 공기는 바로 이 기체에 해당돼요. 보이지 않는 공기의 실체에 대해 최초로 말한 사람은 그리스의 학자인데 그는 통에 물을 넣을 때 윗부분에 구멍이 막혀 있으면 어느 순간 물이 더 들어가지 않고 열려 있으면 물이 잘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통 안에 공기라는 기체가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답니다. 그리고 이 공기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소라고 생각하여 4대 원소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요. 그러나 18세기경 앙투안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공기는 산소와 질소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아내어 공기는 원소가 아님이 밝혀졌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인 공기는 약 78%의 질소, 21%의 산소, 0.93%의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람은 이러한 공기의 움직임이에요. 공기가 이동하면서 풍차가 돌아가고 돛단배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풍기 바람을 느낄 수 있었던 거구나. 그렇지. 기체의 밀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밀도란 어떠한 공간에 들어있는 물질의 조밀한 정도를 뜻해요. 같은 크기의 물체여도 밀도가 큰 물체가 더 무거워요. 밀도는 물체의 무게를 부피로 나눈 값을 말한답니다. 기체에도 밀도가 있어요. 기체를 어떤 공간에 가두고 압력을 가하면 기체의 분자들은 조밀해져 밀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분자들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져요. 베르누이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스위스의 수학자인 베르누이는 유체의 흐름에 대한 이론을 발표했어요. 바로 유체의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압력이 낮고 속도가 느린 곳에서는 압력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수도관 끝을 손으로 힘주어 막고 물을 틀면 물이 빠르게 분사되는 현상. 시냇물의 폭이 좁은 곳을 지날 때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바로 베르누이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예랍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비행기에도 적용이 돼요.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날개 위쪽의 공기 속도는 빠르고 아래쪽의 속도는 느려요. 베르누이의 원리를 적용해보면 공기의 속도가 빠른 날개 위쪽은 기압이 낮고 공기의 속도가 느린 날개 아래쪽은 기압이 높겠죠?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려 하면서 생기는 힘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것이랍니다. 티처스 교구를 함께 만들어요.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되고 에너지도 일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슝슝 가고 있는 물체는 또 어딘가에 쾅 부딪혀서 또 얘가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해준 만큼 얘는 에너지를 갖게 되고 에너지가 있으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일이 왔다 갔다 서로서로 나무하고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아요.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쌤이 일로 에너지로 왔다 갔다 전환되는 거 여기 도르래 그림이거든. 오른쪽에 129 쪽에 오른쪽 5번에 도르래의 고정 도르래 그림을 통해서 일을 하고 뭐 에너지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해봅시다. 같은 크기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 위치 에너지까지만 소개를 하고 하나 잠깐 쉬었다가 운동 에너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기에 공 2개가 있어요. 그러나 무게가 다르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치 에너지 방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게 바로 위치 에너지예요. 봐봐. 현재 이 볼펜은 에너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야. 에너지가 없다는 증거는 뭐야? 개미가 옆을 지나가고 있어. 이거 뭐냐? 지나갈 거야. 개미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그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근데 얘를 들어올려. 들어올려. 개미는 어떻게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왜 두려워하죠? 개미가? 떨어지면 자기 죽잖아. 그지? 일상생활에서 베르노이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현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때문에 개미가 두려워하는 거야. 개미 보이나요? 착한 사람한테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니, 안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보이죠? 그래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베르노이 원리를 이용해 설명해 보아요. 물체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에너지가 없다. 그런데 얘한테 내가 뭐 해준다? 일을 해준다. 위로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일을 해주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어때요? 달라졌죠?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생긴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생긴 에너지. 얘가 위치 에너지입니다. 봤어? 네. 너무 순식간이었죠. 봤어? 별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생긴 에너지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잘 보세요. 쌤 몸무게가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나나요? 70? 60? 훨씬 많아요. 79점 훨씬 많아요. 100 훨씬 넘어요. 1000은 좀 안 돼요. 500 좀 넘어요. 600 비슷해요. 700. 정확하게 588리턴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네. 야, 몸무게 물어보면 무게로 답해야 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무게는 무게로 답하라. 벌써 까먹어 벌써, 그치? 그럼 무게는 어떻게 해? 무게는 어떻게 구하지? 쌤의 질량에다가 뭘 곱했지? 지구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서 구했죠. 어서와. 자,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요. 다시 설명할게. 쌤의 질량이 뭐야?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 또 기억납니까? 어디 많이 몰려있다? 다 까먹었. 야, 그때만 재밌지? 몰려있지만 물질의 양, 이게 물질의 양인데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해요. 걔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쌤이 여기 있든 지구에 있든 쌤을 딱 들어가자 달에다가 딱 옮겨놓든 쌤의 물질의 양이 바뀌어. 안 바뀌죠. 이게 바뀔 리가 없죠. 그지? 물질의 양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달이 잡아당기는 힘은 다르죠. 그러므로 내 몸무게는 달라지는 거야. 지구에서는 얼마 곱하라고요? 9.8 곱하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름이 뭐야? 지구에서의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가속도, 지구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과 속도 9.8을 곱하면 뭘 구할 수 있다? 무게를 구할 수 있다. 달에서는 9.8이 아니라 9.8에 대한 6분의 1만 곱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선생님? 달에 가 살면 된다 했잖아, 그지? 엄청 가벼워서. 자, 이걸 응용할 거 잘 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 10kg짜리 물체가 있어요. 킬로그램이야. 질량을 줬습니다. 그럼 얘는 위로 들어 올리려면 힘을 줘야 되죠. 얼마만큼의 힘을 주면 될까요? 10? 아닙니다. 정답 98. 봐봐. 힘은 무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힘의 단위도 빛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단위가 똑같으면 같은 개념이다. 힘은 무게하고 같은 개념이다. 자, 일단 단위가 같으니까 같다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줄게요. 쌤이 힘을 가하면 빛의 굴절 현상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이런 분필 따위 그냥 부실 수 있어요. 그죠? 우두둑 부실 수 있어요. 일부러 안 부시는 거야. 그죠? 좀 단단하네, 그지? 자, 힘을 가해도 분필을 부실 수 있죠. 자, 이제 바닥에 놓고 쌤이 힘을 가하진 않을 거야. 그냥 올라갈 거야. 이렇게 우두두둑. 난 힘을 가한 적이 없어. 뭘 가했지? 무게를 가한 거야. 그죠? 무게를 가했을 때 이 분필을 부서잖아. 우리가 아는 빛이란 무엇일까요? 힘의 효과와 무게의 효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가시광선을 말해요. 하지만 빛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감마선과 같은 빛도 있지요. 다시 말해서 봐봐. 이 왜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만 보일까요? 우리의 눈이 가시광선을 볼 수 있도록 진화해 있기 때문이에요. 가시광선은 유일하게 물속을 통과할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사는 생물들도 가시광선 덕분에 생존할 수 있죠. 빛은 보통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즉 힘이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이동할 때 생성돼요. 이런 특징 덕분에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에너지를 내뿜게 되지요.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우주를 관찰해요. 이렇게 빛은 우리와 우주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빛은 어떤 친구일까요? 빛은 직진성, 반사와 투과, 굴절, 간섭이라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빛의 굴절이란 빛이 통과하는 곳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빛은 공기가 없는 곳보다 공기가 있는 곳에서 4분의 3 정도 느린 속도로 이동하지요. 이처럼 빛은 어떤 곳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바뀌어요. 이로 인해 굴절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굴절 현상이 뭐예요?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볼록 렌즈 또는 오목 렌즈를 만나면 빛의 방향이 흐는데 이것을 빛의 굴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여 망원경, 카메라 등 많은 광학 장비를 만들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돋보기의 렌즈는 볼록 렌즈예요. 볼록 렌즈는 안쪽으로 빛을 모으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으면 종이까지 태울 수 있답니다. 망원경의 원리를 알아봐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보기 위해 발명된 도구예요. 볼록 렌즈와 볼록 렌즈 또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조합하여 빛의 굴절을 이용하여 사물을 크게 볼 수 있지요. 망원경은 1608년 네덜란드의 리페르에 의해 개발되었어요. 그는 동네 아이들이 안경 2개를 가지고 가까운 교회탑을 확대해 보는 광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망원경을 개발했다고 해요.
질량을 m이라고 해. 티처스 도구를 함께 만들어요. 9.8 곱한 게 힘이죠. 맞죠? 이동거리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h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얼마가 나온다? 위치 에너지는 9.8 mh라고 써있는 거예요. 9.8 mh를 딱 보는 순간 9.8 곱하기 m이 뭐지? 무게. h가 뭐지? 이동거리. 그래서 무게. 아래 볼록 렌즈에 힘. 빛이 통과하면 어느 방향으로 빛이 굴절될까요? 생겼다는 얘기구나. 그지? 이 공식을 딱 보는 순간 1공식하고 똑같구만. 그죠? 1공식하고 다를 게 없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P라는 기호는 뭐냐면, 자, 높이, 얘한테 2를 해줘. 2에서 이만큼 위치를 변화시켰어. 손을 놓을까 말까? 손을 놓을까 말까? 부서지면 나 혼나겠죠? 놓을까 말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얘가 다음 중 어디로 무기를 던져야 할까요?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또 영어입니다. 잠재적인, 잠재력이 있는 영어 단어? 힌트. 포텐터죠. 포텐셜 에너지의 약자인 P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중 빛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위치 에너지라고 안 불러. 안 부르고 포텐셜 에너지 구해봐. 네? 네? 그러지 말고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식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다. 그죠? 망원경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요. 무게만큼 가야 되니까. 근데 무게를 구하는 방법이 뭐다? 9.8 곱하기 질량이다. 그리고 높이 h를 곱하면 된다라고 써있죠? 거기다가 그냥 기호로 옮기면 돼요. 위치 에너지에다가 EP라고 써주고요. 무게에다가 F, 높이에다 H, 질량에 M, 높이에다 H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호로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이 공식 안에 뭐가 숨어있어? 이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 같은 높이에 있는 두 물체가 있어요. 같은 높이에 있는 두 물체가 있습니다. 분필이 있고 리모컨이 있네요.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요? 얘가 더 많잖아. 그지? 이유는 뭐지? 무게가 더 많이 남으니까. 그지? 그래서 무게, 즉 질량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죠? 두 번째. 자, 얘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여기 있을 때 훨씬 에너지가 많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뭐에도 비례한다? 높이에도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 이 그래프야.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해. 라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도 비례해. 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냥 비례 관계야. 라는 걸 그래프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림 통해서 나머지 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